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인사노무 고용정보 지원사업 100% 활용하기를 강의를 하게 된 김진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 강의 주제는 첫 번째는 소상공인들이 준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의 기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창업을 위해서 필요한 고용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상공인도 준수해야 할 인사노무 관리 기초에는 노동법의 개요, 그리고 근로계약, 근로시간 그리고 임금, 그리고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 그리고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법을 왜 알아야 하는가의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리스크 중에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법 관련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노동법을 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창업 시 부딪히게 되는 임금체불, 그리고 산업재해, 그다음에 부당해고 이슈 등의 문제가 될 거고요. 또 최근 가속화된 최저임금 인상,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 요새 뉴스에서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9,160원, 주휴수당까지 하면 10,000원이 훨씬 초과하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 이슈로 인한 추가적 임금 지급, 그리고 또 노동법들이 굉장히 요새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위반 시 발생하는 벌칙, 과태료, 그다음에 지급명령 등 이러한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관리한다는 차원,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노동법을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노동법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은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데 근로기준법이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에 따라서 적용되는 그 법령들이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우선은 모든 사업장, 그러니까 한 명만, 근로자를 한 명만 채용하더라도 적용을 받게 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 그 다음에 주휴일, 우리가 보통 주휴수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휴게시간, 4시간 근로를 하면 30분의 휴게시간, 8시간 근로를 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되고, 해고를 예고해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명 미만의 사업장일 때 적용 안 되는 것들이 해고 사유의 제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 다음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외 규정, 그 다음에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수당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간제법, 무기계약의 전환 의무가 있는데 5인 미만일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처우 금지 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 그 다음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최저임금, 퇴직급여 등은 5명, 한 명만 넘더라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5명입니다. 5명을 넘게 되면 대부분의 근로기준법이 거의 다 적용이 되는데요. 주 52시간제 같은 경우도 2021년 7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 5명 이상의 전 사업장에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공휴일의 법정 유급휴일 부여 의무도 내년 1월 1일부로 5명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을 넘어가게 되면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제한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근로계약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약간 다릅니다. 일단은 정규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그다음에 주휴일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연차 유급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그리고 임금의 구성 항목, 그다음에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근로기사에게 교부를 해야 돼. 서면으로 교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보통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이라고 표현하는 근로자에게는 조금 더 강화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우리가 통상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얘기합니다. 통상 근로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사업장에서 채용을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만약에 주 5일 40시간을 근로한다 라고 하면 그 40시간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되고 40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좀 짧게 근로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또 혹은 어떤 사업장은 우리는 32시간 주 4일제를 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 그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는 32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32시간보다 짧게 예를 들어 16시간 아니면 20시간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제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그래서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그리고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법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법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실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시간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5명을 고용을 하셨다라고 하면 하나만 위반되더라도 5명 곱하기 5 해가지고 예를 들면 가장 이제 과태료 기준이 센 게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 혹은 근로일별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대해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가 과태료가 가장 센데, 이게 1차에 50만 원, 2차에 100만 원, 3차에 200만 원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 모두 기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50 곱하기 100, 10 해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 다음에 20명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면 50 곱하기 20 해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이게 병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전혀 쓰지 않았다.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조항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5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170만 원, 한 사람당 17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이 되고 10명이다. 그럼 1,7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법이 이번에 들어왔거든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 명세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요. 임금 명세서는 이 임금 명세서만 보더라도 근로자들이 자기의 임금이 얼마나 됐고 왜 이 임금이 계산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자로 하셔도 돼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임금 명세서 지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메일로 지급하시는 것 가능하고요. 혹은 직접 종이로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니까 구체적인 기록만 제대로 기재하셔서 임금 명세서를 지급을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 또 과태료 조항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노동법에서 보면 벌금 조항이 있고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액은 벌금이 더 강하게 적혀 있어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벌금은 그 처분이 현실화되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에서 범죄 인지를 하고 이 범죄 인지된 사항에 대해 검찰에 사건을 이송을 하고, 그러면 검찰은 기소를 해서 형사재판을 통해서
벌금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노동청의 행정공무원들이 곧바로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태료 처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고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 좀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법, 근로기준법 보시다가 보면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 처분이 주어진다. 이런 조항을 조금 더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 52시간제, 52시간제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도 우리나라에는 52시간제였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52시간제에서 예외가 될 수 있었던 게 휴일을 일주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이번에 생긴 게 일주당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라고 규정이 되면서 휴일 근무를 포함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64시간까지 가능했다 라고 하시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 일하고 또 12시간 연장 근로하고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16시간을 초과로 일을 할 수 있다 해서 64시간이었는데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도 12시간 안에 포함되었다 해서 52시간인 거고요. 어차피 이게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 조항이고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할 경우에는 이미 다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전면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준수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내년 1월 1일에 또 새로운 법이 하나 적용이 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다 적용이 됐고 30일 이상 기업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됐는데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 쉽게 얘기해서 빨간 날이 그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네, 내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근로자들은 빨간 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유급휴일에 쉬거나 혹은 쉬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임금을 부여해야 되는 그런 휴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사항이 되었고요. 이제 근로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근로시간이라고 얘기하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을 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정근로시간, 또 하나는 법내 연장근로, 또 하나는 법정 연장근로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사전에 미리 정해놓은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근로계약서에 우리가 일주일에 주 5일 8시간씩 일을 하기로 한다. 이 개념이 이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데 또 어떤 사업장은 일주일에 이틀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다. 그래서 주 16시간만 근로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근로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때 임금은 정해져 있는 임금 100% 혹은 이제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고정적으로 기본급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리고 법내 연장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소정근로시간 아까 제가 주 2일 일하면서 16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예를 들었는데요. 만약에 그 근로자가 어느 주에는 갑자기 일이 많아져서 주 40시간까지 일을 하게 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 주 40시간까지의 그 시간 16시간 이상부터 40시간 미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법내 연장 근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법내 연장 근로는 이런 주 16시간짜리 근로자, 주 2일, 주 3일 근로자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40시간 근로자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일을 해야 되는데 수요일이 예를 들어 빨간 날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빨간 날에는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2시간밖에 근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토요일 날 우리가 추가로 근로를 시키게 될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소정근로 시간대를 벗어나서 근로를 했지만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내 연장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 법내 연장근로에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까 추가적인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법정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연장근로 수당이 따로 지급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8시간을 근무를 더 했다 하면 8시간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법정 연장근로입니다. 법정 연장근로라고 하는 것은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논외로 하고요. 주 40시간을 초과했지만 예를 들어 44시간, 46시간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가 되고요. 이 연장근로는 아까 법내 연장근로는 기본급의 100%의 임금을 추가로 더 지급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법정 연장근로는 기본급에서 계산된 시간급에서 150%를 지급해야 되는 이런 연장근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조금 구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2022년에 최저임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8,720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9,160원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월급으로 환산을 하면 주 40시간 기준 근로자로 환산을 했을 때 191만 4,440원이 됩니다. 이것은 계산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209시간 이런 표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그 209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여기 계산식을 알려드릴 테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까 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40시간에다가 그다음에 소정근로일, 그러니까 사전에 일을 하기로 정해놓은 일을 모두 근로할 경우 우리가 주휴일을 부여를 해야 되고 주휴일은 유급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8시간분이 더해져서 일주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루에 지급해야 되는 임금으로 나누면 7로 나누고 다시 또 그걸 연으로 곱해서 1년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금액으로 산정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12로 이제 평균을 내서 나누면 정확하게는 208.4 몇 시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통상 209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40시간만 가지고 이 계산식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약 174시간 정도가 나오고요. 8시간만 가지고 계산을 하면 35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174시간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 그 다음에 35시간은 소정 근로로 인해서 따라오는 주휴일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합쳐서 209시간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이제 아르바이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일단은 주 40시간을 근로하면 8시간을 분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48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시급 1급제, 일당 10만원인 근로자가 일주일에 받아야 될 금액은 40시간씩 일을 했기 때문에 5일, 그래서 50만원, 그리고 주휴수당 똑같은 하루가 더 들어와서 60만원어치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시급 만원인 근로자를 계산을 하면 우리가 주 40시간이니까 40만원인데 주휴수당 8시간이 추가로 들어와서 48시간분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총 지급액을 100%라고 놓고 보면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약 83%, 그 다음에 주휴수당에 대한 대가가 약 16%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동일한 금액을 계속 지급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어려운 것은 이제 여기 같이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입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비례를 해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상 근로자는 8시간씩 5일 일했을 때 8시간분의 주휴일을 부여받지만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똑같이 5일을 근무하는데 하루에 4시간씩만 근무해서 2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루에 8시간씩 근로를 하는데 주말만 근무하거나 아니면 월요일, 화요일만 근무를 해서 주 이틀만 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을 근무하면서 모두 같은 시간을 4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는 사실 좀 조금 더 쉽죠. 그냥 똑같이 하루에 임금을 더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을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아래와 같은 케이스 2와 같이 16시간을 일을 했는데 16시간이
모두 다 동일하게 균일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 이틀에 8시간씩 일을 한 경우에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모두 지급하면 8시간을 지급하면 뭔가 좀 불합리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방법은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8시간이니까 8시간 곱하기 40으로 나눠주고요. 거기에 이제 일주일에 소정근로, 이 근로자 같은 경우는 16시간이죠. 그래서 16시간을 곱해주면 3.2시간의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3.2시간분을 지급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성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조항들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해줘야 합니다. 아무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적용 예외가 있지 않아서 대부분 적용을 해줘야 하고요. 예를 들면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 출산 전후 휴가, 그다음에 출산 전후 휴가 중에 이제 다태아, 쌍둥이 혹은 새쌍둥이 출산 휴가, 그다음에 유사산 휴가, 육아 시간, 태아 검진 시간, 임산부 시간의 근로, 그다음에 임산부 야간 근로, 휴일 근로 금지, 여성 야간 근로, 휴일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근로계약서에 보통 명시를 하시고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시게 되면 별도의 동의를 받으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임신한 지 12주 이내인 근로자 혹은 36주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하루에 6시간 이상 근로를 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청구할 경우에 의무 부여를 해야 되고 8시간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두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1년간의 육아휴직을 부여를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지만 또 고용보험에서 지원금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지원금은 좀 수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신청을 하시는 추세고요. 요새는 남자 직원들도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도 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줘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근로자가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았을 경우, 또 하나는 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갈 경우에 우리 사업에 엄청난 큰 타격이 있을 경우, 근데 사실 이 엄청난 큰 타격은 사업의 존폐가 좌우될 정도의 타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전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합쳐서 1년이었는데 이제는 육아휴직이 1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년 해서 합치면 총 2년이 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좀 짧게 쓰시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합쳐서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으로 열흘을 부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가족돌봄 휴직, 가족돌봄 휴가.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족돌봄 휴직 휴가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몰랐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확진자가 됐거나 이제 밀접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으신 근로자들한테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라라고 이제 좀 안내가 된 적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가족돌봄 휴직은 1년에 90일 이내에 휴직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돌봄 휴가는 그 90일 중에 열흘을 휴가의 개념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린다고 다 기억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캡처를 하신다거나 하셔가지고 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근로조건이나 고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희롱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희롱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직장 내 성희롱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의 직장 질서 위반, 직장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어떤 그런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지만 근로조건이나 어떤 고용에서 불이익을 줬다면 또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 처벌 규정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뭐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성희롱 예방 교육 자료를 또 우리가 비치해 두어야 하는데 그걸 비치하지 않았을 때 또 500만 원의 과태료, 그다음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으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다음에 성희롱이 확인이 됐는데 뭐 근무장소의 변경이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500만 원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이 확인될 때에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뭐 징계를 한다거나 피해자와 이제 격리를 시킨다거나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도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성희롱 신고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중한 벌칙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한 사람, 그다음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어떤 다른 근로자한테 누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알리게 되면 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여됩니다. 뭐 그 밖에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해서 성희롱을 주장하거나 어떤 고객으로부터 성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에 또 과태료 조항이 적용이 됩니다. 네, 엄청나게 강한 조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기억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요 장면을 좀 갈무리 하셔가지고 또 필요할 때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성희롱 발생 시 이제 사업주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특히 이 5가지의 관점에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성희롱 사실조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사실조사는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비밀 유지가 엄수되어야 합니다. 또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등 적합한 인사조치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희롱이 발생을 했는데 그 성희롱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했으면 다시 또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요새 많이들 이슈화가 된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은 이제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느냐 여부입니다. 사실은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줬다는 것은 요새 최근 결정례나 판례나를 보다 보면 대부분 인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최근에 갑질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직장 내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직장 내 갑질은 직장 내 괴롭힘보다는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직장 외에서의 갑질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어떤 우위를 이용해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또 직장 갑질 혹은 갑질로서의 어떤 행위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간단하게 알아보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지원금 제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지원금은 총 3가지입니다. 뭐 일자리 안정자금, 그다음에 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그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뭐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사실은 이 인사 고용 노무 관련된 지원금이 대부분 연초에 예산이 잡혀집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에 신청하실 수 있는 지원금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지원금이 예산이 소진이 되었고요. 내년도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제도는, 제가 소개해드린 제도는 2021년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에도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는 보장을 하실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이 큰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유지될 거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강의에서 이러이러한 지원금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하신 뒤에 내년도에 만약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 지원금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 지원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엔 3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되고요. 30인 미만 사업자라도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혹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되어 있는 사업주, 혹은 국가로부터 다른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지원 요건은 최저임금 환산액의 120% 수준으로 보수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 노동자는 최대 상한선, 그러니까 이거보다 지원 금액이 더 많으시면 사실은 또 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용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어야 하고 이전 1개월 동안 고용이 유지된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1개월 이전에 열흘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의 수준은 사실은 이 금액은 크진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한 사람당 최대 7만 원까지, 5인 이상 사업장은 한 사람당 최대 5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이 40시간보다 미달될 경우에는 지급액이 순차적으로 조금씩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도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이어야 지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약간 상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21년부터는 신규 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대상은 과세 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이면 또 지원이 안 됩니다. 근로자가. 사실 근데 뭐 근로자가 6억이 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거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요.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또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원 기간은 신규 가입자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고요.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는 36개월까지 지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고용장려금의 제도는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게 있고요. 고용유지장려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창출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일자리 함께하기는 이미 어느 정도 근로시간이 많은 그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 창업이라면 사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은 조금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지원금, 그래서 뭐 신규 근로자를 채용을 할 경우에 어떤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또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라는 직무들이 이게 또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합 직무에 3개월 이상 고용을 한 우선 지원 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1인당, 근로자 1인당 월 40에서 80만 원, 최대 한도 240만 원, 월 3개월 단위로 240만 원, 그래서 최대 1년에 한 96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사실은 여기 고용 장려금 중에는 가장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30인 미만 이상 사업장은 1명 이상만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이 지원금 대상이 되고요. 요게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적이고요.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하고요. 이게 군대를 갔다 온 남자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 고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요건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을 해야 되고요. 기업 규모는 5인 이상이면 되는 거고요. 6개월 이상 이 청년을 고용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수가 이 청년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증가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청 기한은 최소 고용 기간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원 수준은 청년 1명당 최대 9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요. 근데 3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에 900만 원, 1,800, 2,700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고요. 30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에는 2인 이상 고용할 때부터 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3인 이상 고용하면 1,800만 원이 지급. 그래서 이 지원 한도는 최대 기업당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인 미만 사업장이었는데 청년을 30명을 한꺼번에 고용을 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유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최대 900만 원 곱하기 30 해가지고 1년에 2억 7천만 원까지 우리가 이제 지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는 이게 지원금은 아닌데 사실상 청년을 오랫동안 근속을 시킬 수 있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원금 제도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고 해서 2년짜리 혹은 3년짜리 내일 채용 공제에 가입을 시키게 되면 근로자 적립분, 그다음에 기업 적립분,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청년들에게 그런 어떤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장이어야 하고요. 청년은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거나 혹은 6개월 동안 장기간 실업을 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5인 이상 중소기업에서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불입을 하면 기업도 300만 원을 불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6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총 1200만 원의 목돈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데 기업의 그 기여금 300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업에서 지원할 부분은 없게 됩니다. 이제 고용안정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네, 고용안정장려금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개선 지원금, 그 다음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워라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필요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을 한 근로자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단축 근로자 1인당 24만 원에서 4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간접노무비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월 2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대체인력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워라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 근로자를 채용함으로 인해서 좀 업무상 공백이 발생했을 때 대체인력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대체인력을 채용을 할 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인건비 보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만 원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에 한 달에 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금, 우리가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로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도입을 하게 되는 근로자 어떤 기업에서는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지원금이란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 이내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 월 30만 원에 월 60만 원 한도에서의 임금 상승분 80%를 1년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간접 노무비를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그런 지원금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출산 육아기 고용안전장려금, 그래서 휴직을 부여를 했을 경우에 육아휴직을 부여를 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금을 이제 최대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대체 인력, 육아휴직을 통해서 업무 공백이 생겼을 때 대체 인력을 채용을 하면 그 대체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을 하는데 1개월 단위 80만 원, 그 다음에 인수인기 기간 동안에는 또 12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을 해서 최대 1년간 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있는데요. 고용유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을 때 사실은 이제 근로자를 정리하고 뭐 이제 고용 정리를 할 수도 있는데 고용 정리를 하지 않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근로자의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이제 보전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 그다음 간접노무비 지원, 그다음에 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대체 인력 고용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임금 감소액은 월 40만 원씩 연간 총액 480만 원까지, 그다음 대체 인건비 지원은 월 60만 원씩 연간 총액 720만 원, 그다음에 간접 노무비는 월 20만 원씩 연간 총액 240만 원 지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은 아까 청년 추가 고용 지원금이랑 거의 유사한 제도인데요. 여기도 청년을 고용을 해야 하고요. 월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계약 기간은 3개월 이상이어야 되고 정규직 채용도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이고요. 요 지원금은 월 200만 원 이상 지급을 했을 경우에는 최대 인건비의 180만 원의 인건비와 10만 원의 간접노무비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 지급임금의 90%를 지급을 하고 간접노무비는 1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올해 예산은 소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다시 또 여기 예산이 확보가 되고 공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마 여기서 큰 틀에서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금, 아까 그 디지털 지원금이랑 거의 유사한 지원금이고요. 금액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월 180만 원, 그 다음에 이게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안내해드릴 지원금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질문을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기존에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내년에 지원금 확정이 언제 되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예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보통 1월 중에 이 지원금 사업이 다시 또 공지가 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 지원금 전체 총괄 공지를 1월 정도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나마 노동법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지원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지원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소상공인으로서 좀 성공적인 창업을, 성공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